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가장 고마운 사람인데 가장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는 상대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죠.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면서 가족에게는 말을 툭툭 던지고 내가 좀 힘들다고 내 마음 같지 않다고 짜증을 내기 일쑤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짜증을 자주 내는 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더라도 이 관계가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내가 잘 보여야 하는 사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고요. 자칫하면 이 관계가 깨질 수 있고 그럼 내가 손해를 본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나를 태어나게 해주고 나와 함께 살아주는 사람이 직장 상사, 거래처 사장님, 큰손 고객보다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어느덧 5월, 가정의 달도 5월이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5월 31일, 5월을 마무리하는 하루이자 또 금요일이네요. 한 주 어떻게 잘 마무리하실 수 있겠죠? 또 오늘도 여러분의 상식도 또 많이 키워드리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원탁의 기자들 만나시는 날인데요. 어제 화제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기의 결혼이었다가 세기의 이혼이 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이혼 소송 그 2심에서 또 맞붙었죠. 이번에는 법원이 완전히 노 관장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산 분할만 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앞으로 SK의 경영권까지 과연 흔들릴 염려가 있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이나 아파트의 이름은 몇 글자입니까? 한번 지금 세어보세요. 영어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를 정도의 외래어도 섞여 있는데요. 이름을 고급스럽게 지으면 정말 좋은 아파트가 되는 건지 참 우리가 함께 고민해볼 지점이 많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샵 9730 열려 있고요. 오늘의 정답은 두 글자네요. 다음 달부터 개인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10년물, 20년물 만기에 이것 상품이 나옵니다. 그동안은 외국인이나 기관 혹은 고액 자산가가 주로 투자하는 대상이었는데요. 이제는 1인당 최소 10만 원부터 이걸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뜻하는데요. 쉽죠?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 공공기관이 발행하면 공채, 공사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나라가 발행하면 이채 이렇게 두 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열려 있고요. 또 KBS 콩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열심히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아이고 이지현님이 오늘 쉽네요라고 채권 이렇게 그냥 보내주셨습니다. 나라가 발행하는 채권, 그러니까 채권이 아니라 나라가 발행하는 채권을 두 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원탁의 기자들 함께하죠.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비주워치 박수익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이 뉴스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어제 2심이 열렸는데 우와 1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누구 먼저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제가 이제 어제 서울고법에서 나온 결과가 그러니까 최 회장이 노 관장한테 위자료를 20억 원 그리고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이 판결을 했는데요. 네.
이게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재산 분할이 현재까지 알려진 거의 역대 최대 규모고요. 딱 들어도 조 단위니까 이거 장난 아닌데라는 생각이 확 드는 그런 엄청난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이 최 회장의 재산이 모두 다 분할 대상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그 지주 주식은 이제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던 1심의 판단을 완전하게 뒤집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2심 판결에서는 결국은 이제 최 회장의 재산 4조 정도로 추정을 했고, 그리고 이 4조가 전부 분할 대상이다라고 했고요. 최 회장이 65% 그리고 노 관장이 35% 비율로 분할하는 그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게요. 1심에서는 665억 원이었는데 네. 2심에서는 1조 3,808억 원. 그래서 이게 뭐 20배 이상 네. 이렇게 둘다 뛰었다고 20배 이상씩 늘었는데 일단 네,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을 이제 나눠서 보면 위자료는 그러니까 재산 분할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지 상관없이 재산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거잖아요. 재산 기여도에 따라서. 그치? 근데 위자료는 사실 잘못한 사람이 피해자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네. 어제 재판부 멘트를 보면 저는 느낀 게 최 회장을 되게 질타하는 느낌? 혼내는 듯한? 아마 많은 여성들이 좀 공감했을 텐데 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저희 작가님이 비니하지 말라고 하셨을 정도로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 조금 이제 많이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감정이입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뭐 멘트들이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 치고는 1심 액수가 너무 적었다. 뭐 그리고 사실 이제 뭐 혼인 관계가 해소 안 됐는데 뭐 신용카드 정지시키고 뭐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하고 뭐 부정행위에 대한 이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일부 일처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던 거에 아마 많은 여성들이 공감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에는 사실 약간 정서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정서법이라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이게 대기업 오너가 너무 당당하게 혼인관계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내연녀가 있다. 혼외자가 있다. 너무 사랑한다. 막 이렇게 불륜거부를 굉장히 당당하게 요구하고 이혼을 요구했는데 여기 이제 노관장이 5년간은 가정을 지키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버텨왔고 이 노관장이 이제 변론에 참석하거나 인터뷰 여러 과정에서도 뭐 가정의 소중한 가치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결혼이라는 건 약간 신뢰관계인 거다. 언약인 거다. 네. 이게 사람이랑 동물이랑 다른 거다. 이런 거에 약간 좀 정서적으로 재판부도 좀 공감한 거 아닌가 싶고요. 이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이제 이 특유 자산에 이제 논란이 좀 있었던 건데 이 SK 주식을 이제 선대 회장으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여러 가지 SK 계열사들의 지분이 이제 시초가 된 거니까 이거는 특유 자산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상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1심 판결이었다면 특유 재산. 그렇죠. 근데 2심에서는 그게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노 회장, 아까 노 관장이랑 결혼하고 나서 SK가 이렇게 큰 데 있어서 이제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좀 기여를 한 거다. 그러니까 뭐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여러 가지 이제 특혜를 준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요 1심 결과 후에 노 관장이 약간 좀 폭로를 하긴 했었잖아요. 그 노태우 대통령이 대준 비자금 가지고 증거사도 샀고 뭐 SK 주식도 매입했다. 뭐 이런 게 조금 반영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수희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이게 이번 1심과 2심의 가장 큰 게 겉으로 봤을 때 액수잖아요. 예. 그리고 권성희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액수와 차이가 난 거는 위자료 부분에서는 이제 최태원 회장의 기칙사유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 특히 재산 분할 측면에서 말씀하셨듯이 1심에서는 이제 특유재산 그러니까 혼인 이후에 이제 자기 명의로 취득했으니까 네. 그거는 최태원 회장이 재산을 분할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봤는데 2심은 혼인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긴 하지만 그 재산 형성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라고 보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이 최태원 회장이 현재 가지고 있는 SK 주 SK 그룹의 지주회사 주식에 대해서 어떤 기여를 노소영 관장이 했느냐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금의 SK 주가 90년대 초반에 대한텔레콤이라는 회사였거든요. 네. 그게 나중에 이제 SK CNC가 되고 다시 지배구조 개편을 거쳐서 SK 주가 지금 된 건데 네. 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최태원 회장이 매입할 때 그 자금이 노소영 관장 측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결혼 지참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매입을 한 거다라고 했고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반박하는 그런 입장도 냈는데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 노소영 관장의 주장에 좀 힘을 실어준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나온 게 그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또 비자금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도움을 좀 받았다. 근데 이게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과연 그거를 정확히 측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냐 또 이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이게 참 애매한 지점이긴 하더라고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사실 네. 이제 노관장 측에서 이 항소심 준비하면서 선친의 이 비자금이 흘러갔던 그 정황을 이렇게 비자금이란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면서 이렇게 뭐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 그리고 최 회장 측에 이 비자금이 전달이 됐고 증권사 인수 태평양증권이죠. 그리고 뭐 SK 주식 이런 것들 매입에 실제로 쓰였다라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이 증거로 이 최종현 선대 회장이 돈을 뭐 받으면서 건넸다라고 하는 그 약속 어음, 뭐 내지는 이 메모 이런 것들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좀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SK 측에서는 이 비자금은 뭐 그 우리 쪽으로 흘러 들어온 것도 아니고 오히려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뭐 어떻게 퇴임 이후에 어떤 것들을 뭐 보장을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뭐 약속했던 뭐 그런 것들이다라는 식의 뭐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게 좀 확실히 잡히는 증거들이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네. 재판부가 어쨌든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안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비자금 이야기들이 조금 뭐 자극적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많이 반영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재산 형성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한 걸로 재판부는 봤다라는 거고 이게 정경유착이라는 표현이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번에 SK그룹의 사례는 법원이 정경유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다라고 봐야 될지 일단 이 두 분이 결혼을 할 때 아예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략 결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정략 결혼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제 뭐 유학 중에 뭐 만났다. 요 판결 나오기 전주에 마침 또 SK 분을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학 시카고대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는 중에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보통 보면 이제 유학생이 오면 라이딩 같은 걸 해주러 와요. 기존의 유학생이 태워주려고. 이제 짐도 많고 이러니까 네. 그때 최태원 회장이 라이딩을 왔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마침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대통령의 딸. 맞아요. 영화 같은 사실은 스토리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 재벌이 정경유착을 통해 커왔다는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 또 떠올랐는데 드라마. 그때 딱 1987년 대선 상황이 나와요. 그때 네. 이제 순양그룹 총수 일가가 모여서 이 선거 앞두고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어느 쪽에 우리가 돈을 대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난상토론하는 와중에 진도준이 진앙철 회장한테 YS하고 DJ 잔이라에 아마 실패할 거다. 그러니까 노태우한테 지원하는 게 맞다. 뭐 이러면서 사실 뭐 학급 반장 선거 이렇게 뭐 비유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자금을 지원을 하면 당선 후에 정권을 잡은 대통령은 당연히 본인을 지원한 재벌을 밀어줄 수밖에 없고 재벌들은 이렇게 이제 1970년대부터 아마 90년대까지는 정권의 돈을 댄 대가로 각종 특혜를 받으면서 급성장을 했을 텐데 지금 이런 이제 비자금 얘기 외에도 이 SK가 사실은 섬유회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교복 팔고 비디오 테이프 팔고 이랬던 회사가 한 두 번에 걸쳐서 점프를 하는데 첫 번째가 그 대한석유공사 그러니까 유공이라고 하죠. 유공을 인수한 거 한 건이었고 하나가 이제 이동통신사업 SK텔레콤 근데 이제 아까 대한텔레콤 얘기했던 그 이제 두 가지를 통해서 껑충 뛰었던 건데 둘 다 이제 정권의 비호가 있었다고 이제 보는 시각이 있고 SK 입장에서는 아니다. 뭐 사실 유공을 인수한 거는 최종현 선대 회장의 이 사우디와의 약간 친분을 통해서 우리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사우디로부터 이렇게 석유를 수입할 수 이제 있었던 이런 약간 이제 능력 이런 것들을 인정받은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동통신 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차별을 당했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한국이동통신 민영화 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제2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하겠다 뭐 이래서 이제 입찰을 했는데 그때 성경그룹이 됐어요. 그러니까 포항제철하고 코오롱 제끼고 성경그룹이 이제 됐는데 이제 사동기업 특혜 시비 일면서 이걸 이제 포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비용을 들여서 한국이동통신이 민영화됐을 때 그 주식을 사서 이거를 인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세계통신 인수하고 그래서 이제 SK텔레콤이 됐는데 사실 양쪽의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대통령의 딸과 결혼했고 이렇게 SK 그룹이 크는 데는 아마 이런 이제 정권의 비호가 없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이제 정서적인 판단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혼인 기간도 길었고 또 결혼 당시에 이미 뭐 정경 유착이라는 거 하여튼 정경 혼인 네. 그런 상황이었고 많은 분들이 또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함석훈님이 전직 대통령인 아버지의 비자금으로 유산 그걸 위자료로 받네요. 국고로 환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1300님은 남편이 아침부터 제게 아부합니다.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이혼 못하고 끝까지 살자고요. 네. 돈을 떠나서 끝까지 같이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사시면 좋죠. 근데 이게 웃지 못할 일이 어저께 증시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주식회사 SK 그러니까 SK그룹의 지주회사 주가가 급등을 했죠. 오늘 개장 초에도 지금 거의 한 4% 5% 가까이 또 급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현상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최태원 회장이 뭐 여러 가지 재산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지금 법원이 추정한 게 한 4조 원이요. 그 중에 거의 절반이 표면적인 게 SK 주식회사의 지분 가치인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2심까지고 나중에 당연히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네. 현재의 그런 재판의 결과, 2심 재판의 결과가 비슷하게 이제 대법원에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은 상당한 금액을 이제 1조 3천억 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 있겠냐. 대부분이 이제 주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주식을 혹시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것보다는 최태원 회장이 어쨌든 뭐 사실 SK 경영권을 자기가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 SK주 지분은 사실 뭐 단 한 주도 팔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나중에 이제 2, 3년 뒤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걸릴 때까지 어쨌든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이제 돈을 마련하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가장 현실적으로 쉬운 게 본인이 지분을 많이 가진 SK주의 배당이 일단 늘어나야 돼요. 배당이 많이 늘어나야지 그걸 불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지금부터 대출 받을 필요는 없죠. 이자 비용은 나가니까.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최태원 회장의 핵심 자산인 SK주의 주가가 올라야 된단 말이죠. 부동산도 있고 하겠죠. 부동산은 SK 최태원 회장이 올리고 싶다고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SK주의 주가는 최태원 회장이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서 여러 가지의 그런 뭐 주주 가치 제고라는 이름 하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SK주의 주가가 오르면 나중에 이제 정말 대법원 판결이 날 즈음에 정말 재산 분할에 필요한 재산 분할 그 자금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식 대출을 받을 때 담보 여력도 높아지고 그러한 기대감이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조금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면은 그래서 지금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보면은 SK 주가가 올라야 좋은 거니 네네. 또 시장에서도 또 거기에 이제 같이 네네. 기대를 하는 걸 테고요. 그런데 이게 참 시장에서 또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최태원 회장의 지분율이 높질 않습니다. 17.7% 개인 지분율이 물론 특수관계인 포함하면 25%가 넘긴 합니다만 개인으로는 17.7%. 근데 이거를 1조 3천억 원 넘게 노세훈 관장에게 떼줘야 된다. 이게 17.7% 지금 대략 계산해 보면 2조 원이 조금 넘는 규모거든요. 근데 1조 3천억 원을 마련해야 된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보통은 이제 주식 담보 대출과 그리고 지금 일부 지분에 대한 어떤 매각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주식 담보 대출 얘기를 좀 해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을 담보로 해서 이 주식을 팔면 결국은 지분율이 떨어지고 경영권이 그렇죠. 흔들리기 때문에 네.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게 하는 방법을 그러면은 주식을 담보 삼아서 대출을 받지 않겠냐. 물론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난 이유겠죠. 근데 그게 지금 보면 주식 담보 대출이 통상 이 전날 종가에서 한 40에서 70% 정도 요 범위 안에서 이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최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금 뭐 주식의 가치 뭐 요걸 따져가지고 한 40에서 70 정도를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보유 주식 중에서
한 59.2% 요 정도를 담보로 걸어서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 회장이 지금 한 4천억이 넘는 상태인데요. 이미 주식담보대출이 많다. 네네. 아하. 이게 한 2022년까지 한 2,800억 요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4천억이 넘는 상태로 좀 늘어난 상태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앞에 뭐 말씀하셨던 이 주가와도 굉장히 연관이 되는데 이게 추가로 여기서 주식을 담보로 잡게 되면은 이 주가가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하로 SK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은 이거 증권사들에서 뭐 최악의 경우겠지만요. 뭐 증권사가 담보 주식을 야 이거 안 되겠는데 해서 강제 처분해 버리면은 이러면서 지분이 확 날아가는 이런 사태까지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SK와 최 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가를 방어해야 되는 상태고요. 어쨌든 이런 식의 주식 담보 매출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게 SK 실트론 주식입니다. 비상장 회사죠. 네, 지금 TRS 방식으로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증권사에서 돈을 대고 지금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을 최 회장이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TRS가. 일단 금융회사가 그 주식을 매입을 해놓고 네. 나중에 어떤 평가 차익이 생기면 맞아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만 서로 주고받게 되는 그런 네. 방식이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2,500억 정도 그 수익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 규모는 한 5천억 안팎으로 돼 있는데 예. 이게 아무튼 이걸 결과적으로 이제 이걸 처분을 하게 되면은 최 회장이 실제로 쥐는 돈이 한 2,500억 이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가능하다면 이 실트론 주식 같은 경우는 이 지주사의 어떤 경영권과는 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요걸 조금 매각을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도 시장에선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탈탈 털어서 조달을 네.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제가 이 부분 좀 하나 네, 말씀드리면 박수익 기자. SK가 사실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 예. 카카오와 함께 쪼개기 상장의 대명사였어요.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상장하고 SK 카카오뿐이겠습니까? 예. SK가 특히 이제 그런 많은 쪼개기 상장했는데 반대로 본의 아니게 이제 가장 핵심은 사실 SK 주의 주가가 오르고 배당 많이 해야지 재태현 회장이 뭔가를 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나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SK가 기업 밸류업 정책을 가장 충실하게 따르는 선봉에서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기대 반 그런 게 조금 있네요. 어저께 그 인터넷에 이제 속된 말로 짤이라고 하잖아요. 웃긴 그래서 SK 주가가 어제 장 후반에 갑자기 한 15% 치솟으니까 이게 바로 밸류업이다. 정부가 아무리 밸류업 하라고 해도 오히려 이혼 그리고 재산 분할 소식에 주가가 뛰는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 더 아이러니한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SK그룹이 엄청나게 이제 큰 그룹 우리나라에서 지금 2대 3대 왔다 갔다 하는 3, 4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대기업 집단인데 그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시가총액이 12조 원도 안 됩니다. 의외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이닉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150조 정도 되는데 그 모기업이 11조, 12조 원밖에 가치가 안 된다. 그러니까 다 쪼개기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12조 원짜리 회사 하나만 지키면 또 재벌들은 지배구조를 또 공고히 가져간다라는 거. 요건 이제 되돌려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봤던 거고요.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처음에는 이 지주사 주식을 달라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현금으로 달라 이렇게 전략을 바꿨죠. 요게 또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요? 노관 장관이 이렇게 뭔가 뭐 지분 경쟁 이것까지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심 판결 이후에도 노관장이 명확하게 얘기했던 게 본인이 요구한 거는 재산 분할이지 회사 분할이 아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제 그 주식 요구를 했던 거를 이제 현금으로 이제 요구를 했고 SK 주식 분할 받으면 SK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분 분쟁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알아서 현금 준비해서 달라 이런 거라서 약간 지분 분쟁까지는 이제 약간 번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SK는 그 서버린의 공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2003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SK 지분을
한 14.99%까지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SK 최대주로 부상을 했고 최태원 회장의 퇴진도 요구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때도 약간 정서법이 좀 적용했던 것 같아요. 외국계 헤지펀드가 국내 기업을 공격하는 거에 따른 이제 약간 애국심 같은 게 좀 작용했던 것 같고 그래서 2004년 3월에 정기주총에서 표대결 끝에 이제 결국 최 회장이 승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2005년에 이제 소버리는 이 주식을 다 팔고 나가는데 그래서 약간 이런 기억 때문에 이 노관장이 처음에 이제 SK 주식 요구하고 이랬을 때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뭐 아예 이제 현금으로 분할을 하고 뭐 이제 회사 분할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주 SK가 12조 원 시가총액이니까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이 한 25% 갖고 있고 누군가 한 4조 원어치만 사면 최대 주주가 또 바뀔 수도 있는 약간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의 이런 또 한계이기도 하고요. 그런 건 어떻습니까? 좀 지배 구조가 흔들릴 수도 있겠다.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나오는 건데 후계 구도를 또 내세울 가능성 혹은 그게 또 의미가 있을지 기자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후계 구도는 뭐 사실 뭐 저희가 사실 그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에서 후계 구도라는 것은 결국 SK 주식회사의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주의 지분을 이제 1남 2년가요 이렇게 그 중에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건데 일단 자녀가 3명이고 소위 뭐 한 명한테 SK주를 다 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런 거를 좀 지금은 이제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우선은 하여튼 당장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딜레마죠. SK주의 주가가 올라야지 최태원 회장이 본인이 이제 나중에 혹시 진짜 2심 판결과 같이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될 때 필요한 자금 뭐 어쨌든 SK주의 주식에 다른 담보대출이나 배당에서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주가가 올라버리면 반대로 이제 자녀들에게 SK주의 주식을 물려주기는 또 더 어려워지는 뭐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 의견 또 질문도 보내주고 계신데요. 송훈님이 그 상대방 여성에게도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질문 주셨는데 그 노소영 관장이 그 김희영 이사장 상대로 또 민사 소송 걸어놓은 것도 있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또 걸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게 또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좀 봐야 되겠고요. 지금 이번 판결에서도 그 김희영 이사장한테 제공했던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넣었거든요. 뭐 200억 넘게 그쵸, 경제적인 지원을 그쵸. 했다. 근데 네, 그 혼외자에 대한 학비 이것도 다 넣어서 재산 분할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미 약간 그 부분에서는 판결을 좀 내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정부가 다음 달부터 개인 투자자용 이것을 따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걸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은 기존 금리뿐만이 아니라 연복리 혜택까지 있는데요. 10년 만기 표면 금리는 약 3.54% 정도, 20년 만기 이것은 3.425% 정도로 이 시장에서 지금 낙찰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40살이고 20년간 50만 원씩 이거를 사서 모은다면 60살부터 79살까지는 매달 100만 원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라고 또 정부가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만 이거는 역시 장기 투자에 적합하고요. 최소 1년 안에는 중간에 팔 수가 없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1년이 지나서 팔아도 금리나 절세 혜택이 사라질 수 있는 것, 이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거를 더 원활하게 많이 발행하고 개인 투자자들도 접근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나라가 발행하는 채권, 요거를 두 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참 쉽죠? 예, 문선영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잡채를 제일 좋아해요라고. 임성택님 더우니까 화채. 김원철님 배고프지 않으세요? 팔보채. 이분들이 지금 KBS 콩에서 아마 이렇게 채팅 올려주시는 것 같고요.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즐거운 금요일이니까요. 그리고 하혜웅님 국가가 지는 채무 이렇게 해서 두 글자 정답도 보내주셨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아파트 이름이 뭐였더라. 요즘은 편지 봉투에다가 뭐 이렇게 주소를 쓰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 어디에다가 자기 주소를 기입하는 그 일이 있을 때 자기 아파트 이름도 풀네임으로 다 못 쓰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거 뭐 어르신들 찾아올 때 힘든 거는 당연하고요. 기자분들 그 각자 혹시 아파트에 살고 계신 아파트 이름이 몇 자인지 혹시 세보셨어요? 지금 다들 이제 손가락을 좀 구축이라 9글자. 9글자. 네. 전 저께서 7글자. 7글자가 요즘 짧은 저 축구. 7글자입니다. 네. 아, 다들 오래된 아파트에 네. 살고 계시군요. 요즘 이거 신축일수록 더 길어지는 흐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는데 이게 가장 긴 이름 대명사가 제가 읽어드리면 네. 이제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열 카운티 1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25글자. 지금 아파트 이름이에요? 예, 이름입니다. 1차. 아니 무슨 도시까지 들어가요? 저는 궁금한 게 여기 사시는 분들이 예. 이게 집에 이렇게 택시 타고 가실 때 택시 기사님한테 어디 가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보통 이제 줄임말을 네. 쓰기는 하는데 이게 공식이 있더라고요. 그 앞서 그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빛가람까지는 일종의 그 지역의 이름이고 네. 대방이라는 건 건설회사의 이름이고 엘리움이라는 것은 그 건설회사의 브랜드 아파트 브랜드고 뒤에 붙는 로얄 카운티라는 게 또 요즘에 정체불명인데 이게 이제 소위 팬네임이라고 하는 일종 별명 별칭 로얄 예, 로얄 카운티 고급스럽게 예, 고급스러운 동네다 이런 뜻인데 요게 요즘에 굉장히 많이 아, 정체불명 외래어까지 붙어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슨 렉스, 로얄 이런 거 많이 붙죠. 이게 옛날에는 뭐 스테이트, 뭐 파크, 뭐 캐슬 이렇게 영어 단어 위주로 좀 많이 나왔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유럽으로 갑니다. 막 네. 이렇게 프랑스어, 아. 스웨덴어, 뭐 포레나 뭐 이런 식의 약간 되게 좀 새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좀 안 쓰는 단어들을 많이 쓰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길어지는 경우들도 좀 많아지고 어쨌든 또 이제 최근에는 2개 이상의 건설사가 합작해서 건설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보통은 이제 건설사 2개 이름이 같이 붙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질 수가 없고 누구를 앞에 붙이냐 이것도 사실은 뭐 이를테면 맞아, 재건축 맞아. 조합이나 이런 데서는 조합원들이 그런 거 가지고도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디 건설사 이름 2개만 붙어도 세 거의 군데 한- 붙은 데도 네, 봤어요. 맞아요. 네. 컨소시엄일 경우에 네, 6군데 이상이면 이제 다른 아예 뭐 헬리오시티처럼 다른 이름을 이름으로 그냥 네. 다르게 쓰게 되는데 조승범님이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초롱꽃마을 6단지 GTX 운정역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아파트도 있어요라고. 제가 한 호흡으로 갔습니다. 아 근데 그 아파트 이름에 GTX 뭐 역 이름까지 들어가 있네요. 아이고 기존의 건설사들도 기존 브랜드들도 또 바꾸고 있더라고요. 네. 중소건설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사실 이게 아파트 이름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건설사 이름이 바로 붙었었잖아요. 뭐 우성 아파트, 경남 아파트, 뭐 지금은 이제 없는 건설사긴 한데 네. 뭐 성경 아파트, 한신 아파트 이러다가 이게 한 2000년대 들어서 그러니까 1990년대 말, 2000년대 그때부터 이제 약간 뭐 레미안, 자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다가 요새 특징은 또 그 고급 브랜드들, 그러니까 하이 브랜드들 따로 만들어가지고 뭐 현대는 DH, 대우는 서밋, 뭐 DL 같은 경우는 아크로, 뭐 롯데는 르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고급 브랜드를 붙이니까 재건축 조합 이런 데들은 무조건 작은 애들은 하이엔드를 붙여달라, 뭐 약간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같은 건설사인데도 그쵸. 아파트 등급에 따라서 브랜드를 네. 달리 쓰죠. 그렇죠. 뭐 현대도 힐스테이트가 있는데 DH면 이제 뭔가 고급 아파트고 건설사 얘기 들어보면 이런 DH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내장재, 원자재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수준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건설 고급자재를 써야 원가는 되는데.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건 재건축 조합이 이제 선택하는 건데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공사비 많이 들어가는 거와 이제 완공되고 나서 준공되고 나서의 이제 아파트 브랜드들 사이에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이것도 약간 입지를 또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강남이나 뭐 이런 알짜 금싸라기 땅에 이제 지어진 아파트에 좀 주로 붙이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 과천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할 때 제가 그때 부동산부 출입이었는데
뭐 대우건설이 이제 서밋 브랜드를 이제 제안을 하니까 주공 1단지에 해줬는데 우리는 왜 안 해줘? 뭐 이래가지고 서밋이라는 이름. 그렇죠. 과천에서 현대건설이 그러니까 대우건설이 지은 아파트에 죄다 서밋이 들어가요. 아 어디 어쩔 수 없이. 다 서밋이 되네. 다 그쵸. 정상급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서밋은 정상회담할 때 네. 그렇죠. 뒤에 판넬에 서밋이라고 써 있었는데 이제 아파트도 서밋. 아까 잠시만요.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얄 카운티 1차 아파트 네. 어떻게 부르느냐. 박성욱님이 빛가람동 대방 아파트 가자고 합니다. 이렇게. 요게 줄임말이라고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성춘님이 미국에 이제 유학 간 학생이 롯데캐슬에 산다고 해서 장학금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진짜 성에 사는 줄 알고 그러니까 왕족인 줄 알고 요게 좀 모르겠네.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진짜 요새 너는 보면 한국에서 성에 사니?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요새 또 재밌는 좀 현상이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지금 직전에 살던 집 이야기인데 네. 그냥 동네 이름 그리고 건설사 이름이 붙은 뭐 건설사 브랜드가 붙은 3차 아파트 뭐 이런 그렇게 거였습니다. 단순한 이름. 예, 땡땡 어디 3차 뭐 이거였습니다. 근데 주변 지역이 전부 이제 재건축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씩 지어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뭐 그랑 프레스티지 뭐 온갖 이름이 붙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이 아파트는 분명히 3차였는데 이름을 바꿉니다. 예, 여기 거주민들이 투표를 그냥 구축 해가지고 아파트까지. 네, 건설사에게 요구를 해서 우리도 이름을 바꾸겠다. 그래서 펜네임을 바꾸겠다 해가지고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이름이 되었고요. 뭐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 게 구축 아파트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현대 아파트다 이렇게 이런 곳에 살고 있는 곳이 이제 나중에는 건설사 쪽에 우리가 조금 뭐 새 단장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름 힐스테이트 이런 것들을 붙여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서 나중에 이름을 바꾸는 경우들까지 최근에 왕왕 있거든요. 그렇죠. 또 외벽 페인트 칠 다시 하고 네. 이름도 갈아 끼우고 근데 이게 결국 이제 집값하고 사람들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다 말을 하면 근데 이게 예전에 코미디 소재가 됐던 것처럼 이름을 길게 지을수록 장수한다라는 거랑 이름을 멋지고 길고 외래어 갖다 붙이면 집값이 오를 거라는 거랑 어떻습니까?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조사 결과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아파트 이름으로 쓰면 집값 상승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인데 2021년에 한국부동산 분석학회가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아파트 명칭을 조금 더 이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로 변경을 했을 경우에 뭐 예를 들어 뭐 앵커타운을 힐스테이트 뭐 이렇게 변경을 하면 그렇지 않은 주변의 아파트 값보다 한 7.8% 상승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뭐 실거래 사례를 좀 분석한 건데 그런데 단기 효과에 그쳤다. 라는 근데 어차피 이제 집은 사실은 입지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입지가 요런 효과는 그렇게 크게 오래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죠. 본인이 이게 뭔가 산 아파트가 뭐 뭔가 이제 외래어가 이제 들어오고 이러면 조금 이제 있어 보이는 효과가 또 좀 있는 건 사실이라서. 제가 그 코미디에서 몇 년도에 봤는지 모르겠는데 90년대 초반인가요? 80년대 후반인가요? 김수환 뭐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그러면 그 친구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200년 후에도 살아있어야 되는 건데 그럴 수는 없다. 아파트 이름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박수 기자.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부 출입할 때 그 영등포구의 어떤 한 국회의원이 본인이 사는 그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이름 제가 말씀드리고 그랬고 현대계열 아파트인데 그게 예전 구축 아파트였어요. 근데 그 건설사 브랜드를 세련된 바꾸니까 그 자기 아파트 이름 바꿔달라 약간 그런 민원을 민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권성희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브랜드 변경을 했을 때 뭐 집값 상승의 효과를 누리고 이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는 거긴 한데 이 뭐 브랜드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붙는 이게 별칭들은 정말 사실 조금 너무 이게 외국인들이 와도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와 심지어 지금 쓰지도 않는 고대 언어는 라틴어까지 결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그리스 신 이름도 붙이고 이러더라고요. 과하지 않을까. 덕분에 라틴어도 배우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신 이름도 붙었더라고요. 신의 이름도 네. 그렇죠. 뭐 제우스 뭐 헤라 뭐 다 등장하는 거죠. 약간
약간 정체불명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그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패션 잡지에 이제 쓰는 체라 그래서 보그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한국어로 얘기를 해도 중간 중간에 약간 의미가 이제 딱 들어맞지 않는 외래어를 많이 쓰는 거를 보그체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비판도 좀 있긴 해요. 근데 반대로 그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가 그 압구정 현대 그러니까 그 현대산업개발이 아이파크라는 브랜드를 이제 내놓고 압구정 현대한테 그럼 압구정 아이파크로 바꾸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는데 거기 이제 주민들이 다 반대해서 못 바꾼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아파트 그리고 약간 고급 아파트의 브랜드에 대해서는 또 약간 이제 뭐 반응이 좀 다르긴 한데 실제로 한남 3구역 지금 한창 이제 재개발 진행 중인데 여기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이 됐거든요. 근데 조합원들 중에서 우리 그냥 DH 한남이라고 거의 정해졌는데 조합원들 사회에서는 우리 한남 현대 어떠냐 압구정 현대처럼 한남 현대로 하면 정말 되게 고급 아파트 그리고 뭔가 되게 부자들이 사는 그런 이미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약간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었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더라고요. 짧게 하나만 좀 따져볼게요. 그 서울시에서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10자 미만이고 우리말이나 옛 지명 들어가면 좋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글쎄요 이게 통할까요? 물론 이제 강제는 아닙니다만. 예, 말 그대로 이제 가이드라인 끝낼까요? 가이드라인 때문에 말도 안 강제성이 됩니까? 없죠. 강제성이 없죠. 아이고 그러게요. 그래서 또 최근에는 지역 이름 뭐 흑석동인데 서반포를 쓴다거나 덕은동인데 뭐 DMC를 갖다 쓴다거나 이런 것도 있고 참 천태만상인데 그 2867님이 이런 지적도 해주셨어요. 예전에는 시어머니 오시기 어렵게 하려고 길게 지었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길어지니까 시누이까지 데려온다고 해서 다시 짧게 짓는다네요. 아이고 참 우리가 생각해볼 지점이 많습니다. 오늘 원탁의 기자들 비주워치 박수익 기자,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 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신약 개발 추진, 임상 성공, 식약처 승인. 그럼 이제 주식시장에서 그 관련 신약 개발 회사 주가가 막 급등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바탕에는 그걸 또 연구하고 또 그걸 성과를 내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늘 직업의 세계에서는 신약 개발 연구원을 만나고 온 한경자벤조의 강훈민 기자에게 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10년 이상도 걸리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신약 개발 하나에만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를 보니까 신약 개발의 각 과정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신약 개발을 시작하면 최소 이제 한 5천 개에서 한 최대 10,000개에 달하는 후보 물질, 이 신약에 들어갈 만한 물질을 탐색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을 하고 나서 그 후보 물질을 탐색하고 나서 효능 평가 그리고 독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 이걸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임상 시험 이 과정도 한 몇 년 정도 걸리는데 그렇죠. 이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약사에서 식약처에 승인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한 평균 한 1,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하, 보통 그래서 10년 이상 평균 한 15년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번에 만난 신약개발연구원은 최근에 신약 개발에 성공했다고요? 성공을 했습니다. 이 신약 개발하는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보통 이런 말이 있는데 입사해서 신약 개발을 하나도 못하고 이제 퇴사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쵸, 이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다가 중간에 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럼요. 개발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기도 하는데 이분은 이제 그 입사하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이 신약 개발 지금 추진하고 있었던 그 프로젝트에 합류해서 성공을 맛본 케이스였고 물론 이제 혼자 한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여러 명이 이제 다 같이 한 모여서 거죠. 전문가들이 이뤄낸 성과인데
이분이 또 특히나 몇 해 전에는 신약 개발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내부에서 이 공모전을 했습니다. 신약 개발 공모전을. 네. 근데 거기 이제 선정이 돼서 현재 이분이 제안한 신약이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계기로 이 공모전 선정 계기로 현재 프로젝트 리더 PL이라는 직급으로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성과를 내니까 승진도 하고 그럼 혹시 뭐 보너스도 더 요거는 나중에. 보너스도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약도 개발하는 방식마다 다 다르고 어디에 적용이 되는 이제 적응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담당하는 분야가 저마다 다 다르겠죠. 네, 제가 다녀온 곳은 이 질환별로 팀이 좀 나눠져 있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대사 질환이다, 아니면 뭐 자가 면역 질환이다, 아니면 항암 분야다, 이렇게 각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 팀들이 있었습니다. 네. 보니까 기존에는 신약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단계부터 팀이 나눠져 있었다가 최근에 이렇게 질환별로 바꿨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과제에 조금 더 연구원들이 몰입할 수 있고 그리고 개발 속도 또 조금씩 줄어드는 이런 장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현재 PL이지만 그 전까지는 약의 독성이 있잖아요. 네. 이 독성을 어떤 독성이 유발하고 그리고 임상 시험 전부터 상용화되기까지 이 실험을 통해서 독성을 좀 낮추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연구원이었어요. 네. 그러네요. 그 완전 그 초입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을 하는 분이네요. 이것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정보일 것 같은데 하나의 신약을 만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물론 이게 되게 복잡하긴 한데 네. 좀 쉽게 좀 풀이해 주세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이제 가장 먼저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어떤 질병의 치료제를 개발지 정하는 건데 그리고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주변 제약사들에서 이제 개발한 비슷한 약이 있는지 이 시장 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약 개발이 좀 어느 정도 정해지면 이 신약에 들어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핵심 물질을 찾게 되는데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 보니까 이 다른 제약사에서 당뇨 치료제를 예를 들어 개발을 했다라고 네. 봤을 때 그 신약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물질이 뭔지를 파악해서 그걸 쓰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 효과가 높고 부작용이 없는 또 다른 물질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었고 어느 정도 개발이 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실험지나 지보다 조금 더 큰 레트 있잖아요. 네. 레트를 통해서 이제 실험 동물을 활용해 뭐 유효성 그리고 독성 등을 평가를 하게 되고 그게 통과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상 시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임상 시험도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만 진행을 할 수 있었고 보통 임상도 1상부터 3상까지 통과를 해야 시장에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앞에 뭐 쥐나 동물 실험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인체 실험을 하려면 반드시 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신약 개발한다고 했다가 물거품 되는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핵심 물질을 찾다가 도저히 못 찾고 접는 경우도 좀 있었고 뭐 동물 실험에서 나오지 않았던 결과가 임상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독성값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유효성이 뭐 잡히지 않는 경우 이럴 때 프로젝트가 좀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후의 변수로 개발을 접는 부분도 좀 있었는데 반면에 개발 도중에 다른 제약사에서 먼저 이제 개발 성공해서 시중에 내놓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가 하지 않는 분야. 근데 또 그건 더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또 차라리 임상 1상이나 동물 실험에서 엎어지면 차라리 나은데 2상, 3상까지 가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 놓고 실패하면 더 뼈 아픈 거죠. 근데 이게 쉽게 성공하기가 더 어려운 일이고 오랫동안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네. 뭔가 이 일을 하는데 좀 권태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통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가 성공하기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일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내 자식 같고 굉장히 좀 의미 부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무너지게 되면 상실감은 더 크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일은 그냥 일이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프로젝트는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 어떻게 보면 요즘 MBTI 하는 T, 극 T 성격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은 다르겠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단기간 안에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버티고 그냥 꾸준히 하는 힘이 또 이 직업에는 되게 중요하겠네요.
근데 아무래도 신약을 개발하는 일은 진짜 전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전공이 중요했는데 이 신약개발연구원의 자격 요건이 있었는데 네. 이 석사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했고요. 최소 석사 이상.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약, 뭐 바이오 등의 관련 학과가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됐고 이분이 팁도 줬는데 이 직업을 이제 염두하는 대학생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할 텐데 보통 이제 학교 간판을 보고 많이 지원을 합니다. 예. 근데 그것보다 해당 대학원에서 어떤 연구를 수행하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제약사에서는 이 연구원을 채용할 때 대학원에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한 최근 2, 3년 내에 해당 실험실에서 어떤 논문들이 나왔는지 살펴볼 수 있는 구조가 됐는데 그걸 확인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런 연구를 하는 대학원에 지원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게 보였습니다. 아, 그러네요. 대학원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 등등 이런 성공 케이스가 나타나면서 또 좋은 인재들이 이렇게 또 신약 개발하러 도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우리나라가 또 미래 먹거리 중에 바이오 하나 또 빠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도 중요한데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이분들의 어떤 직업병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연구원마다 조금씩 달랐는데요. 네. 보통 이제 약효평가 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약의 효능을 좀 이제 분별하는 역할인데 네. 이 연구원들은 굉장히 약을 좀 믿는 신뢰하는 편인 반면에 네. 제가 취재한 분처럼 이 독성평가 연구원은 약을 안 먹는다고 합니다. 웬만해서는 아프고 뭐 감기 열이 좀 올라가더라도 야. 약을 안 먹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의 생각으로는 모든 약에는 독성이 다 있고 매일 그 독성을 연구하는 직업이라 웬만큼 아파도 좀 참는 편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제약사에서 같이 연구하는 연구원들끼리도 효능을 보는 사람과 한쪽은 약을 많이 먹고. 보는 사람과 그렇죠. 이게 또 느끼는 게 다르네요. 요거는 거의 심리학개론 시간을 저희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이 신약개발연구원 이 직업 전망은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의학 분야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아직도 희귀 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19를 우리가 다 거쳤듯이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들을 이 치료해줄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원들은 우리 곁에 꼭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개발해야 될 약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전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하, 오늘 강홍민 기자, 한경자벤조의 강홍민 기자와 함께 신약개발연구원 이 세 개를 들여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뿌리 깊은 제조업 곽재식 작가와 함께하는 날인데요. 요즘은 뭐 전기차 타시는 분들 많이 늘고 있죠. 그런데 이 내연기관부터 전기차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사실은 더 먼저 개발이 됐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 또 재미있게 들어보고 같이 또 달려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